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빅토르 에밀 프랑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이 책으로 독서 대중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정신분석학자이죠. 그러나 오늘은 이 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또 다른 그리고 그의 심리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저술하고 있는 바로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로고테라피로 치료하는 영혼과 심리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 실려있는 제4장 사랑의 의미에 대하여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빅터 프랭클의 사랑 이론이 담겨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 그러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이 책과 그리고 그가 수용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냈던 로고테라피라는 그런 심리치료 기법, 그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사랑 이론이라든가 성심리학 같은 것들은 아직 독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사랑 이론과 성심리학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빅터 프랭클, 190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신경학자이며 심리학자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대학살, 즉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며 4개의 수용소를 거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주 위대한 학자입니다. 테레지엔슈타트, 아우슈비츠, 카우퍼링, 투르크멘 수용소. 그는 이 4수용소를 거치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인간 존엄과 정신의 힘을 발견했던 그야말로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로고테라피, 한마디로 의미 치료 기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정신요법 제3학파인 로고테라피 학파를 창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자신의 로고테라피는 니체의 실존주의 사상으로부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는 고통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비극적인 삶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의 이유라든가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 절망적인 상황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영혼의 힘. 이것이 바로 로고테라피, 의미 발견 치료 기법입니다. 프랭클 역시 죽음의 수용소, 즉 나치 캠프에서 강제 노역을 했지만 그는 그것을 이유 없는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용소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과정이라는 그런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그 비극을 내면의 힘으로 초월하였습니다. 그를 하루하루 자살하지 않고 살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발견, 그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힘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이후에 수용소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삶의 위대한 처방, 즉 로고테라피라는 독창적인 심리학 이론을 창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책의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그 수용소의 심리학이 실제 자신의 약속처럼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술들을 꼽으라면 우리는 5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작품도 있겠고,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의 심리의 발견이란 책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바로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라는 책이 그 대표 저서입니다. 오늘은 그 책 4장에 있는 사랑의 의미에 대하여 그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사랑의 의미를 아주 종교적인 3개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은혜, 마법, 기적. 이 3개의 단어가 바로 사랑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은혜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존재상 일회적이고 본질상 유일한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 거듭남. 프랭클은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실존, 유일하고 일회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방법을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창조적인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세상에 둘도 없는 독자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러한 유일성과
그로 인한 대체 불가능성을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랭클은 말합니다. 사랑은 공적이 아니라 은혜다.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기적처럼 주어지는, 그래서 나를 정말 소중하고 독자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선물과 같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로 인해서 유일해적인 실존으로 거듭나는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마법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가운데 내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모두 내어줌으로써 도리어 충만해지는 내적인 풍요. 이것은 물론 물질적인 내어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모두 내어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따른다 하더라도 나는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마법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여지껏 보지 못했던 더 넓고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자, 그 세계는 오로지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고 프랭클은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 말하지만 프랭클은 도리어 진정한 세계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사랑을 진정한 세상의 가치를 보게 만드는 일종의 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프랭클은 사랑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프랭클의 명언은 아직 어떠한 철학자도 말하지 않은 완전히 독창적인 진리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 프랭클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기적이다. 자,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육체적인 관계를 거쳐서 새로운 인간이 우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생명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실존의 유일성과 일회성의 비밀을 간직한 새로운 인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아이의 탄생이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축복이자 기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프랭클이 말했던 사랑의 세 가지 의미, 은혜와 마법과 기적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빅터 프랭클은 사랑의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태도는 성적 태도입니다. 이것은 육체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프랭클은 이런 육체에 대한 사랑을 가장 원시적인 사랑의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이트는 이 단계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지만 프랭클은 그것을 가장 원시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태도에서는 상대의 신체적인 속성과 매력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신체의 속성과 매력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에로티즘입니다. 자, 여러분, 프랭클은 에로티즘을 정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에 대한 사랑은 저급하고 정신에 대한 사랑은 고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만 프랭클은 이 에로티즘마저도 저급한 단계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로티즘은 성적 태도처럼 단순한 성적 쾌락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에로티즘은 신체성에 머물지 않고 상대방의 정신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 빠졌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는 그 정신의 힘에 매료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에로티즘의 태도 역시도 상대방의 본질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한 사랑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성적 태도가 상대의 육체의 매력에 매료되는 것처럼 자, 에로티즘이라는 것은 정신의 속성에 매료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프랭클은 이러한 속성에 대한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속성들은 비단 이 사람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성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리고 꼭 그 사람이어야 할 이유가 없는 그냥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프랭클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바로 이 세 번째 사랑입니다. 자, 본래적인 사랑이라는 것,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로서의 상대와 관계 맺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영적 존재란 무엇일까요? 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인격이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현상들 배후에서 그러한 속성들을 떠받치고 있는 실체요 본질입니다. 그가 육체적인 사랑이라든가 정신에 대한 사랑을 저급하다고 본 것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영적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인격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다루었던 프로이트는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것을 목적이 저지된 사랑이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러한 육체적이고 성적인 사랑이야말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영적 본질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이야말로 목적이 저지된 천박한 사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은 사랑의 본질을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론을 대표하는 하나의 개념을 꼽으라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일회성과 유일성, 즉 originality,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유일회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의 사랑이론의 핵심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대체 불가능성의 개념을 이성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자식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물론 더 많은 속성들 아니면 똑같은 속성들을 가진 다른 아이와도 대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를 다른 아이로 대체할 수 있느냐?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속성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인격을 나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는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 라고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 그 대체 불가능성이 진정한 사랑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영적 인격과 유일성과 일회성을 지향한다. 애인이 세상을 떠났든 여행을 떠났든 계속 헤어져 있어야 하든 그 사람을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그 사람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대역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지닌 특성들이 아니라 상대의 유일한 존재 그 자체를 지향한다. 사랑받는 사람은 유일한 인격으로서 그 어떤 대역도 그를 대신할 수 없다. 단순한 성적 충동이나 에로티즘은 즉각 그 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의 영적 인격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랭클은 이야기합니다. 성적 충동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에로티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랑을 불행하게 하는 질투. 자, 사랑의 질투에 대해서 프랭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프랭클이 보기에 질투라는 감정 안에는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그저 나의 소유물로서, 그리고 누군가 나 몰래 앗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물건처럼 보려는 태도가 깔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이런 질투의 감정이 들어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인간을 유일성과 일회성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다른 어떤 누구와도 비교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투는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질투한다는 것은 그의 진정한 사랑을 의심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은 회복할 수 없는 단계의 불행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질투의 감정이야말로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의심이고, 그리고 이 의심은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독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프랭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투하는 자는 상대를 계속 붙잡을 수 있을지 의심한다. 그리고는 정절을 의심하며 상대를 부정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정말로 상대를 잃어버린다. 결국 파트너를 제3자의 품으로 내모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의심을 실현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정절이라는 것은
각자가 지켜야 할 의무이지 그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입니다. 정절을 상대에게 요구하게 될 때 그것은 파트너에게 강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강박은 파트너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며, 또 그러한 반감은 그러한 관계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그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은 정절을 유지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훌륭한 관계를 만드는 각자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와의 관계에 매이거나 상대를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관계로부터 달아나고 싶은가? 아니면 홀로 고독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깨어진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대는 어쩔 수 없어서 만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람입니까? 자, 이 질문으로 오늘의 긴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